김명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 약간 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주라고 그러면 대체로 이제 동북 지역,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주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제 만주국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꼭 만주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 동북 삼성, 동북 지역 이런 표현들을 같이 쓸 텐데, 동북 지역 그러면 대체로 이제 연영성, 장춘, 흑룡강성 이렇게 세 개의 성과 몽골 자치구 일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 지역 또는 만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역사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만 지역, 그리고 이제 동만 지역. 보통 우리가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변 자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얼빈과 이북 또는 그 주변을 얘기하는 북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전에 강의할 때는 이걸 섞어서 여정을 따라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지역을 좀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남만 지역입니다. 남만 지역은 대체로 백두산까지. 지금 우리가 출발은 보통 대련에서 시작을 하는데, 대련에서 단둥을 거쳐서 통화, 그리고 이제 백두산 이렇게 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동만 지역, 그러니까 연변 자치주를 중심으로 사실 가장 원래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북만 지역. 북만 지역인데, 북만주는 굉장히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주로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하얼빈과 장춘 그리고 길림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을 다룰 생각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인데요. 15분이니까 가능하면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면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보면 상당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원래 쓸데없는 자료들을 많이 넣는 편이어가지고 좀 많아요. 한 120장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1분에 한 2장 정도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지역을 지금 화면 공유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동북 지역은 보면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이 간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보면 이제 서간도를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간도, 동간도, 하얼빈 쪽 북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좀 착오가 있는 일반적인 표현 설명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간도 그러면 보통 사실은 이 동만주 지역, 동간도 지역을 주로 이제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사진에 북간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건 아마 지역적 개념으로 누군가 나누었을 것 같아요. 이런 구분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어떻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북 지역은 대체로 면적이 보면 78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에 3.6배 정도 되고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구려의 옛땅이기도 하고 발해의 옛땅이고 단군 조선도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차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리를 좀 살펴보면 이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은 동북 지역인데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변 자치주 길림성의 주요한 지역들인 연변 자치주 지역은 보면 대체로 산악 지역이에요. 그건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백두산하고 인접해 있고 이 지역이기 때문에 산악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연변 자치주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는 이렇게 이어지는 해리중장성의 일부도 이렇게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고 연흥성 쪽도 보면 이렇게 산악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고구려는 사실은 출발을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산악 지역에 시작을 해서 이런 거에 평야지대로 뻗어나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쪽으로 내려올 때도 보면 한반도 북부는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평양 쪽이 사실은 평야가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런 점을 지리적인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약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가야 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하얼빈을 가가지고 돌면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긴 어마어마한 평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지역에서 총을 들고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얼빈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 상지시가 있는데 이 상지시 쪽은 보니까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이쪽은 보면 이 지도에서 보면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실은 그 유역투쟁이나 항일무장투쟁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산악 지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변지역, 동만주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서 그 동만주와 북만주 이 지역에 계속 그러니까 항일투쟁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남만주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에서부터 이 지역을 계속 이동하면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지리적인 구조를 조금은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만주 지역을 한번 돌아보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길림성과 흥룡강성과 연흥성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지리적인 그러니까 이해가 약간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인구와 면적을 보면 길림성 같은 경우는 18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거죠. 그리고 흥룡강성은 45만 평방.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가 좀 넘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리고 연흥성은 14만. 한반도의 1.3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넓이인데 세 개를 합치면 거의 한반도의 2배, 3배, 4배 가까운 아까 같은 3.6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보면 여기 연흥성이 면적은 제일 작은데 가장 많죠. 4,300만 명, 흥룡강성이 3,800만 명, 그리고 길림성이 2,700만 명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은 지금 현재 보면 연흥성이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흥룡강성이 그다음 길림성이 못 사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길림성이 못 사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역전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길림성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북만도, 북간도 동만주 그러니까 항일투쟁의 중심 무대였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흥룡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발해 상경성터가 있습니다. 발해에 수도했던 상경성터가 있고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 활동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 숫자는 적지만 항일 무장투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영근이라든지 김책이라든지 허영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북만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연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영성 쪽은 보면 고구려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리석 특성은 대체적으로 흑룡강성은 평야지대, 평원지대가 많고 일부 산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은 산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한반도와 거의 유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영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릉 지역이 많죠. 높은 산보다는 구릉 지역이 많고 평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제 성들이 큰 도시로는 길림성에는 장춘시, 길림시, 그리고 우리가 가는 통화시, 뭐 이런 그 시들이 있고, 흑룡강성에는 하얼빈시가 있습니다. 하얼빈시는 지금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에서 중국에서 10대 도시 안에 들죠. 그리고 이제 무단장시, 치치아라든지 다칭, 그러니까 그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경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영성이 선양시와 큰 도시로 대련시가 있습니다. 산업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그 길림성 같은 게 산악 지역이니까 뭐 약재라든지 목재, 일부 이제 공업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 큰 공업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하고 목재 뭐 이런 그 기계공업도 발전했고 석유공업이 발전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곡창지대,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흑룡강성 북쪽 동북 지역엔 가장 그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죠. 그 지역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강성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 작물들도 나오고 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리고 공업도 발전했고 관광도 발전한 대련 같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리를 좀 대충 보고 넘어가면 지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곳은 이쪽 대련에서 출발을 해서 단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환인을 거쳐서 지반으로 갔다가 지반에서 통화로, 그리고 백산으로 해서 송강을 지나서 이도백화에서 보통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전날 밤 자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여정이죠. 물론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그쪽 연변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정을 밟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동만두 지역에는 보면 이제 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용정, 도문, 춘춘, 안도, 도나 이런 그러니까 연변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 연변 자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한반도 북부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북만주 지역은 하얼빈, 장춘, 길림, 목단강, 동경성.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제 수화시라고, 수유화시라고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허영식 그 순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북 지역 그 항일 투쟁이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안중근, 뭐 신채호, 이런 그러니까 이회영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대련 쪽에서, 대련에 있는 감옥에서, 여순 감옥에서 옥사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워낙 유명하니까 유화현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서 있었던 이분들의 얘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세봉 장군이 민족주의라서, 민족주의자로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통화, 그리고 유화, 뭐 이런 그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 장군을 지금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봉도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초기에는 주로 이제 독립군들, 민족주의자들이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30년대, 40년대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요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책으로는 이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이 책은 뭐 반공주의 입장에서 써있기 때문에 시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아직도 뭐 있습니다. 물론 이걸 훨씬 뛰어넘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좋은 책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러시아 지역 답사기, 동북 지역 민족운동에 관한 책,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 지역 그 만주 지역의 항해투쟁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스스로 쓴 그러니까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이 있고 회고록이 이제 최근에는 우리 남한에서 출간되어서 지금 팔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다하루키라는 일본 학자가 쓴 김일성과 만주 항해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밖에 공산주의 운동사라서 이정식이 쓴 공산주의 운동사가 있습니다. 민중의 바다, 뭐 1932년 같은 북한에서 나온 소설들, 그러니까 피바다죠. 이게 민중의 바다라고 남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이제 피바다, 원제목이 피바다죠. 이런 책들이 남한에서 출간됐는데 뭐 한때 검소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보다 더 일찍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안수길이 쓴 북간도 그리고 그 박경리가 쓴 토지 이런 책을 통해서 만주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력 이런 걸 많이 키웠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무대가 만주 그 저쪽 그 경상도에서 시작을 해서 만주로 그리고 뭐 연해주로 그리고 러시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그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김현수가 쓴 밤은 노래한다. 이건 민생단 사건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 일본인이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고미카와 중대이라는 그 사람이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일본 완전히 일본인의 입장은 아니고 무정부주의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쓴 소설이어서 얼마나 인간이 그러니까 처참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본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본 소설인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련에서부터 출발하면 대련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련은 보면 이 맞은편에 그 산둥관도와 바로 가깝게 접해 있고 사실은 이 보하이만 그 바레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청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도는 바로 그러니까 베이징과 가깝죠. 그리고 텐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다 보하이만의 그 범주 안에서 들어있는 지역인 거고 결국 고구려가 이 중국과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에 사건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들과 연계되어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철도 구조인데 철도를 한번 살펴보면 대련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대련에서 지금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련에서 장춘을 거쳐서 이렇게 하얼빈까지 연결되고 하얼빈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치치하얼, 자바이칼스크, 치타로 연결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시작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넘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쪽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6월 달에는 이 러시아 쪽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러시아 연해주를 한번 하고 한 번은 이쪽 그러니까 그 하얼빈에서부터 치치알 그리고 다바이스칼 치타를 거쳐서 이르쿠츠크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바이칼 호수까지 연결되는 그 여행 여정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갔던 길들이
이 그 고속철도를 타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보면 만주가 일찍부터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시작을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쪽을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면서 이런 철도들이 일찍부터 놓여지게 되는, 중국에서 가장 공업이 먼저 발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대련 공항입니다. 대련은 상당히 큰 도시이죠. 인구가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선양에 이어서 요정성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정도 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워낙 중국은 넓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공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다렌시가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제 리순이 이쪽 마지막 그 대련시의 끝 부분에 있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데, 원래는 리순과 대련이 그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되어서 대련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순이 대련시의 한 프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대련은 연영성의 이 마지막 끝 부분에 있고, 항구 도시이면서 가장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가 이제 눈독을 들여서 부동항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고,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해서 교두보로 삼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여순이 이제 감옥, 예터 박물관, 일본 관동, 일본이 이제 관동주를 차지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법원을 지어서 재판을 했고, 그 법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순 감옥이 있었는데, 이 여순 감옥을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주로 이제 보게 되는, 흘러서 역사를 탐방하게 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 특히 이제 안중근은 원래 하얼빈에서 거사를 했지만,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여순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았고, 여순 감옥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